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뒤쪽에? 네. 네. 갑자기 뭐 되게 부끄럽네요. 오늘 이 기술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대구에 살고 있고요. 오늘 세미나 때문에 이제 올라왔는데 하여튼 뭐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MCP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제목은 서버 만들기 어렵지 않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다 MCP 전반에 대한 걸 다 다루고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스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수석 디벨로퍼 아드보카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링크드인 그리고 기토 프로필이 이제 아래 있으니까 팔로우해 주시면 굉장히 이제 다양한 애저 클라우드 얘기, 그 다음에 단넷 얘기, 인공지능 얘기 이런 것들을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누군지 정말 궁금하다 싶으면 이제 구글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제 이름 검색을 해보시면 맨 처음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MCP를 얘기를 하기 전에 30분 동안 부지런히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좀 말이 빠를 겁니다. AI로 앱 개발을 하시는 분 계세요? 앱 개발을 할 때 AI 같은 거 쓰신다. 뭐든 좋으니까 뭐 랭귀지 모델 같은 걸 쓰신다. 몇 분 계세요? 이제 항상 듣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코파일럿 그리고 에이전트 이런 얘기들이 있을 텐데 이제 다 들어보셨나요? 코파일럿, 에이전트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나 처음 듣는다. 다 들어보셨죠? 그래, 다 들어봤습니다. 자, 대부분 먼저 이건 알고 계시겠지만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올해 1월달입니다. 올해 1월달에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코파일럿은 AI를 위한 UI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무슨 말인가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UI라는 얘기를 한 거 보니까 그러면 코파일럿이라는 걸 통해서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뭔가 되겠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양반이 2월달에 다시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I로 무장한 에이전트는 뭔가를 일들을 작업들을 자동화를 하고 도와주고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앞서 1월달에 얘기했던 코파일럿 얘기와 2월달에 했던 에이전트 얘기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개발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 봤더니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코파일럿은 마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과 같아서 사용자가 코파일럿한테 이거저거 해줘 라고 한다면은 AI야 이런 걸 해줘 라고 하면은 이제 백엔드에 있는 에이전트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런 걸 처리를 해요. 처리한 결과를 다시 코파일럿한테 던져주고 사용자가 그걸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즉 코파일럿은 프론트엔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는 백엔드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사실 MCP고 그 MCP는 이 에이전트와 굉장히 깊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거를 조금 더 줄글로 바꿔볼게요. 코파일럿은 AI를 위한 유랑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는 그 코파일럿을 통해서 받은 사용자의 어떤 요구사항을 자동으로 그리고 알아서 처리를 하는 어떤 엔티티, 지금 개체다라고 보통 이제 해석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단어에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자동으로래요. 자동으로. 즉 오토메이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에이전트는 뭔가를 프로세스에 맞춰서 촥촥촥 순서대로 처리를 해요. 자동으로. 이 첫 번째 단계가 끝나면 두 번째 단계가 자동으로 실행되고 끝나면 세 번째 단계가 자동으로 실행되고 쭉 해서 마지막 단계가 끝나면 그 결과값을 이제 사용자한테 던져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오토노미에 대한 얘기입니다. 알아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자동으로 하는데 그럼 뭘 자동으로 하느냐?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해서 자동으로 하느냐가 알아서 선택을 해서 알아서 처리를 한다는 거죠. 즉 에이전트의 특징은 이 오토노미에 있다고 하도 이제 무방을 한데요. 에이전트의 특징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실 오토노미에 방점을 두고 나머지 것들은 거기 이제 추가적으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즉 어떤 사용자부터 어떤 작업을 해줘라고 한다면은 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몇 개의 작은 태스크로 잘게 쪼갤 거예요. 잘게 쪼개고 그것들을 그러면 어떤 태스크를 수행할 건지를 알아서 결정을 합니다. 즉 디시전 메이킹이 에이전트는 가능해요. 자,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에이전트를 호출을 합니다. 다른 에이전트를 호출해서 같이 협업을 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휴먼 인터랙션도 필요한 경우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가 하는 여러 가지 작업 중에 엄청나게 커다란 돈이 오고 간 트랜잭션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쳐보세요. 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456억을 보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사람이 중간에 들어가겠죠? 승인 해줘야 될 거란 말이야. 아니고 에이전트가 혼자 보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휴먼 인터랙션이 필요하니까 에이전트는 알아서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사람을 호출한다 라는 그런 것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요게 이제 에이전트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했죠. 그럼 이제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에이전트가 알아서 하게 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개발자 입장에서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여러 랭귀지 모델들, 오픈 AI의 뭐 GPT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 뭐 아니면 구글의 제미니라든가 엔트로픽의 뭐 클로드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비슷한 이름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펑션 콜링이라는 건데요. 이 펑션 콜링이라는 걸 통해서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을 호출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은 요 펑션 콜링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에이전트가 갖는 여러 가지 다른 작업들을 수행하고자 하는 어떤 게이트웨이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랭귀지 모델마다 구현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랭체인 같은 게 있죠. 그 다음에 오토젠도 있을 거고 시멘틱 커널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마다 이 툴을 구현을 하는 펑션 콜링을 구현을 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우리 회사에서 오픈 AI사의 GPT 모델을 써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랭체인을 통해서 에이전트를 구축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어요. 바꿔서 우리는 그 구글의 제미니를 쓰고 싶어. 그리고 이거를 랭체인으로 옮겨가고 싶어. 아니면 뭐 시멘틱 커널로 옮겨가고 싶어. 자, 그러면은 그 에이전트를 구성하는 그 코드 부분을 싹 다 갈아엎어야 돼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굉장히 비효율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모델을 하나만 쓰지는 않는단 말이죠. 회사마다 보통은 뭐 GPT도 쓰기도 하고 제미니 쓰기도 하고 같이 쓰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다 구현하는 게 다 다르니까 코드가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할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또 생각을 했겠죠. 요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비슷하게 하나의 결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표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트로피의 클로드가 작년 11월 달에 나온 게 있죠. 바로 그게 MCP입니다. 바로 그게 MCP예요.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표준화를 시켜서 그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에이전트와 그 다음에 이제 그 펑션 콜링 하는 그 툴들끼리 편하게 그 다음에 별다른 거 없이 계속 갈아 끼워가면서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MCP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슬슬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MCP는 이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의 약점이다. 자, 모델 있죠? 컨텍스트 있죠? 프로토콜 있습니다. 좋은 단어는 다 갖다 붙였어요. 자, 다 갖다 붙였는데 각자 따로 놀아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것만 보고는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처음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했는데 쭉 그 이제 기술 문서를 읽어보면서 이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아하, 랭귀지 모델, 즉 AI죠. AI에다가 맥락, 컨텍스트를 추가를 해주는 어떤 약속, 규약 같은 게 바로 프로토콜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 대충 어떤 감은 오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에이전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또 풀어봤습니다. 자, MCP는 이제 AI를 사용하는 에이전트가 있을 거예요. 그 에이전트가 이를 알아서, 아까 계속 알아서 오토노미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에이전트가 알아서 더 잘 할 수 있게끔 어떤 맥락을 추가해준다. 요게 이제 그 MCP가 갖는 이제 어떤 설명이라고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해석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봤을 때 AI로 앱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어쩌면은 락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트리버 제너레이션. 요거랑 비슷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자,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르냐? 락은 일단 데이터를 추가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픈 AI의 GPT 모델 같은 경우는 그 학습 그 커팅 데이터가 있어요. 컷아웃 데이터가 있어서 GPT-4 옹리 모델이 아마 2024년 11월 달인가에 그게 그 컷오프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모릅니다. 그죠? 손흥민이 엊그저께 우승한 데이터 몰라요. 자, 그런 데이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우리 회사 안에 있는 데이터는 또 모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걔네들 그 랭귀지 모델은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로 학습을 한 거니까.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락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좀 더 보강을 해주죠. 벡터 데이터를 통해서 벡터라이징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막 추가를 해가지고 랭귀지 모델에 갖고 있는 어떤 제너레이션 기능과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추가를 해서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게 바로 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에이전트는 데이터만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에이전트로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팀즈로 메시지 보낼래요? 슬랙으로 메시지 보낼래요?
그 다음에 이메일 같은 거 보내기도 하고, 뭐 라인으로 문자 보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데이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즉, MCP가 라그를 포함하면서 더 많은 맥락들을 에이전트한테 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MCP는 라그랑 비슷하면서도 다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CP 자체는 프로토콜이에요. 프로토콜을 정의한 규약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전부고요. 그 MCP 프로토콜에 맞춰서 MCP 서버와 MCP 클라이언트를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프로토콜에 맞는 것끼리는 서로 계속 통신 가능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의 에이전트 프레임워크가 이 MCP를 지원을 한다면은 모든 MCP 서버들을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거를 우리가 좀 이제 더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얘기 말씀드렸어요. 다들 아시죠? 클라이언트랑 서버가. 나 클라이언트 서버 잘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어쨌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존재를 해요. 데이터를 사용하는 쪽, 그리고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 쪽.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사용하는 쪽은 보통 이런 거죠. 웹이라든가 아니면 모바일이라든가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이쪽에서 사용자가 이런 것 좀 해줘 라고 하면은 그 요청이 데이터 제공자 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럼 거기서 처리를 하고 결과값을 다시 사용자 쪽으로 넘겨줍니다. 그죠? 그런 관계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클라이언트 서버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거를 근데 요거를 이제 MCP 세계관으로 갖고 들어오겠습니다. 갖고 들어오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웹 기반의 클라이언트가 있을 수도 있고,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 같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게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코파일럿 스튜디오 같은 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요게 이제 MCP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고요. 사용하는 입장이니까.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더 풍부하게 해주는 게 MCP 서버가 될 거예요. 수많은 MCP 서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통 MCP 서버들은 내 컴퓨터에다 딱 깔아놓고 써요. 내 컴퓨터에다 설치해놓고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쓴다 하면은, 여러분들의 회사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내 컴퓨터에 접속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MCP 서버가 돌아갈까요? 웹 기반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웹 기반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많고, 그거에 맞춰서 MCP 클라이언트도 웹 기반으로 돌아가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I로 요 MCP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구현을 한다고 치면은 거의 대부분 웹 기반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보통 이게 3티어 구조로 이제 간다고 치면 MCP를 구현한다고 치면 이게 3티어 구조로 갑니다. 첫 번째 있는 이제 UI 쪽이죠. 사용자들이 입력하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사실 MCP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냥 던져줘 하는 부분이고요. 그럼 뒷단에 이제 API 백엔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API 백엔드가 바로 MCP 클라이언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MCP 클라이언트가 그러면 이제 사용자 요청이 API로 들어오니까 여기서 다시 MCP 서버 쪽으로 요청을 해서 결과를 받아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그 API 이제 그 리스폰스 응답을 해서 UI 쪽으로 던져주겠죠. 이런 3티어 구조가 될 거고, 이것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간단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백엔드를 걷어내고 바로 UI 쪽에다 MCP 클라이언트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런 2티어 구조로 갈 수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데모는 이 2티어 구조에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MCP에 대한 컨셉 같은 것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떤 식으로 MCP 서버를 만들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코딩해서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드셔야 됩니다. 바이브 코딩을 하든 뭘 하든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떤 걸로 만들 수 있냐? SDK가 굉장히 많아요. GitHub의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총 SDK가 현재 지원하는 게 7가지가 있습니다. 러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C#, 타입스크립트, 자바, 스위프트, 파이썬, 코틀린 다 있어요. 자, 여기 스위프트랑 코틀린 있는 거 보니까 iOS랑 안드로이드도 같이 지원을 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웹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서 단넷을 하고 있기 때문에 C# SDK를 써서 이제 만드는 거를 이제 간단하게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웹 기반으로 우리가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자, 웹 기반으로 돌아가니까 기본적으로 웹 애플리케이션 빌드를 하나 생성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디펜던시를 걸어주면 바로 우리는 MCP 서버를 쓸 거야 라고 선언을 해요. 그 다음에 웹 기반이니까 우리는 요거를 HTTP로 전송을 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어떤 툴들이 있는지 요 자동으로 스캐닝을 해서 MCP 서버에 어떤 툴들이 있는지를 동네방네 브로드캐스팅을 해줄 거야 라고 이렇게 딱 3가지를 이제 세팅을 해요.
이게 전부예요, 사실. 이렇게 전부를 하고, 그 다음에 앱을 빌드를 하고, 그 다음에 웹 기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API랑 비슷한데 엔드포인트가 없는 그 API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프론트엔드 쪽에서, 그러니까 MCP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어쨌든 여기에 접근을 하려면은 엔드포인트가 하나는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슬래시 엔드포인트, SSE라는 엔드포인트인데 그 엔드포인트를 맵 MCP로 이제 추가를 해줍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앱을 실행을 시키면은 MCP 서버가 탁 작동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세 번째 with tools from assembly라는 게 있죠. 자, 요게 바로 이 MCP 서버에 어떤 툴들이 존재하는지를 이제 스캔해서 알려주는 건데, 그럼 어떤 툴이 존재하는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일반적인 클래스랑 똑같아요. 이 클래스가 툴이다라는 것만 알려주면 돼요. 이 클래스와 이 메소드가 툴이라는 것만 알려주면 돼요. 자,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데코레이터를 추가를 해줍니다. 이 클래스에다가 나는 MCP 서버 툴이야 라고 데코레이터를 붙여주고, 메소드에다가 MCP 서버 툴이야 라고 메소드를 알려주면은 아까 그 메소드 with tools from assembly라는 게 스캐닝을 해서 여기에 이런 데코레이터로 이게 선언이 되어 있네. 자, MCP 클라이언트야. 이게 바로 MCP 툴이란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디스크립션에 보면은 이 툴이 이런 일을 하는 거란다 라고 디스크립션 설명해줬죠. 그러니까 MCP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 툴이 에코란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걸 조금 더 좀 주의 깊게 보십시오. 좀 이따 설명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MCP 서버는 이게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렇다면 MCP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자, 요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죄송해요. 제가 계속 참 쉽죠 이런 얘기만 해서. 그런데 진짜로 간단해요. 실제로 간단해요. 자, 웹 기반으로 우리가 MCP 클라이언트를 만든다고 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C샵일 경우에 웹 기반의 클라이언트라면 블레이저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빌더를 이제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자, 이렇게 싱글톤으로 하나 집어넣어요. MCP 클라이언트라는 걸 싱글톤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럼 MCP 클라이언트는 밑에 MCP 클라이언트 팩토리 패턴으로 해서 만들어요. 만드는데 여기 보시면은 클라이언트 트랜스포트랑 클라이언트 옵션이 있죠. 이 두 가지를 이제 여기다 이제 포함을 시켜서 이제 파라미터를 포함을 시켜서 보냅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클라이언트 옵션은 별거 없어요. 그냥 MCP 클라이언트가 이런 이름을 갖고 있다 정도예요. 그죠? 그 다음에 왜냐면 MCP 클라이언트 하나랑 MCP 서버 하나랑 1대1로 대응을 하니까 내가 사용하고 싶은 MCP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가 어디 서버에 접속을 해야 되는지를 정의를 하는 게 SSE 클라이언트 트랜스포트 옵션입니다. 아까 웹 기반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SSE 클라이언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MCP 서버가 그냥 로컬에서 돌아가는 어떤 그냥 커맨드 라인 명령어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SSE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STDIO 클라이언트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어쨌든 웹 방식이니까 엔드포인트 하나 정해져 있죠? 그래서 로컬 호스트 해가지고 슬래시 SSE가 들어갑니다. 이 엔드포인트로 하면은 저기 서버에서 돌아가는 MCP 서버를 연결을 시켜줘가 되는 거였죠. 저는 지금 로컬 호스트라고 적었지만 사실 이게 클라우드로 올라간다고 치면 어딘가에 배포됐다고 치면은 그 실제 주소가 되겠죠? 실제 주소가 돼서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클라이언트 트랜스포트를 만든 다음에 추가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MCP 클라이언트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앱을 빌드하고 실행을 시키면은 이게 바로 MCP 클라이언트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의외로 간단하죠? 별거 없어요. 나머지 부분 실제로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이니까 이 앞뒤로 뭐가 더 있겠죠. 뭐 인젝션, 디펜던시 인젝션 한다든가 뭐가 더 있겠지만 그 부분들은 어쨌든 MCP 클라이언트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니까 좀 뺐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자, 그런데 제가 이따 데모를 살짝 보여드리기도 하겠지만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그 MCP가 굉장히 갑자기 확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내 컴퓨터 안에서 나만 쓰는 MCP 서버로 생각을 하고 프로토콜을 짰기 때문에 보안이라는 거에 있어서 아무런 고려가 없었어요. 보안이라는 거에 아무런 고려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MCP를 써보신 분 계세요? 몇 분 써보셨죠?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되게 액티브엑스 같아요. 혹시 액티브엑스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세대 차이가. 공인인증서 들어보세요.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를 보면은 막 컴퓨터에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막 내 컴퓨터에 있는 뭔가를 막 읽어드리고 하잖아요. MCP가 약간 그런 거예요.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막 생성하고 삭제하고 설치하고 막 이러고 뭐 업데이트하고 그럼 별다른 조건 없이
데이터베이스를 막 그냥 막 휘적거려요.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좀 이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MCP 서버는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접속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자 심각한 보안 위협입니다. 만약에 누가 미친 척하고 거기다가 그 이상한 걸 코드를 집어넣었어요. 악의적인 목적으로 MCP 서버를 사용하게끔 만들어놨다면 여러분들의 컴퓨터는 바로 털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 있는 것들을 사용할 때는 또 당연히 조심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업무를 위해서 MCP 서버를 개발한다라고 치면은 요 세 가지 관점에서 요 세 가지 관점의 보안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첫 번째 인증, 오센티케이션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권한부여, 오토라이제이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롬프트 인젝션, 이 세 가지에 대한 건데, 자 뭐냐, 인증과 관련해서 MCP 서버가 지금 막 400몇 개, 500몇 개 하대요. 지금 이제 막 선상에 나와 있는 게, 그 중에서 회사가 만든 게 있고 개인이 만든 게 있습니다. 회사가 만든 것들은 그나마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런 큰 이름을 가진 회사들이 만든 건 그나마 안전하겠죠. 왜냐면은 자기네 회사의 레퓨테이션과 관련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개인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개인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굉장히 조금 깨름직하겠죠? 자, 그럴 경우에 최소한도로 내 컴퓨터에 해가 되지 않게끔 하려면 무슨 방법이 가장 좋으냐면 컨테이너로 말아서 쓰면 돼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 뭐가 문제가 생겨도 컨테이너가 작살이 나는 거죠. 내 컴퓨터는 멀쩡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 정도만 생각해 보시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MCP 서버를 직접 구현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최소한의 인증 로직을 구현을 해서 인증을 해야만 로그인을 해야만 MCP 서버를 쓸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권한 부여에 관련 얘기죠. 인증 후에 내 컴퓨터에 어디까지 접근이 가능한지도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MCP 서버는 각각의 MCP 서버마다 특정한 역할들이 있단 말이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권한 부여만 해서 주면은 조금 더 그나마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요. 아까 제가 MCP 서버의 디스크립션 부분 좀 생각해 두라고 하셨죠. 그 부분이 사실 MCP 클라이언트한테는 프롬프트를 읽혀드립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형태로서 나 이런 툴이야 라고 설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디스크립션에다가 이제 자 지금까지 있던 프롬프트를 싹 읽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잡아놓으면은 그게 일종의 프롬프트 포이즈닝, 예전 프롬프트 인젝션에 대한 공격이에요. 흔히 얘기하는 제이브레이크 공격이 된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그 MCP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가드레일 같은 걸 세팅을 해서 이상한 얘기가 들어오면은 막아라 라는 얘기가 그런 것들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요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실 때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하도 이제 이런 문제가 실제로 보안사고가 많이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토콜의 스펙이 있는 것과 관련된 게 최근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각각의 SDK마다 지금 계속 구현 중에 있고요. 그 구현이 다 끝나면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할 때, MCP 서버를 개발을 할 때 그 구현을 해주시면 좋겠죠. 지금은 이제 표준이 없기 때문에 막 그냥 아무렇게나 구현을 합니다. 아무렇게나 구현을 하는데 그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API 키를 던져주고 받고 하는 방법이겠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제 MCP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만들어요. 아까랑 똑같은 코드입니다. 저 엔드 포인트 밑에 살짝 공간이 비었죠. 저게 뭐가 하나 들어가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헤더를 API 키 헤더를 이제 보내줍니다. 그럼 MCP 클라이언트가 헤더를 물어서 서버로 계속 보내주겠죠. 그럼 서버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받아서 이렇게 이제 인증하는 미들웨어를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추가를 하면은 요거는 얘는 이제 요 MCP 오프 미들웨어라는 걸 이제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미들웨어는 이렇게 돼 있고 중간에 저 로직 히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저게 제가 공간이 모자라서 적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API 키를 확인하는 그 로직을 여기다 추가를 해주면은 API 키가 맞지 않으면 401 에러 때려버리는 거고 API 키가 뭐 안 들어왔거나 잘못 들어왔거나 하면은 이제 배드 리퀘스트 때려버리면 되는 거고 이렇게 돌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더 이상 MCP 클라이언트에서 MCP 서버로 뭔가를 요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죠? 최소한의 인증 로직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말이 길었습니다. 자, 그럼 실제 한번 MCP 서버랑 클라이언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데모를 간단히 보여드릴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기타 코파일럿으로 되어 있어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른쪽이란다. 오른쪽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제 기타 코파일럿에 에이전트 모드로 되어 있죠. 제가 지금 GPT-4 1으로 세팅을 했는데 엊그저께 클로드 소넷 4 나온 거 아시죠? 그렇죠.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기타 코파일럿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MCP 서버는 뭐 하는 거냐면은 유튜브 동영상에 자막을 추출을
해주는 MCP 서버예요. 제가 이렇게 실행을 시켰습니다. 자, 실행을 시키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자, 요 유튜브 동영상의 내용을 분석을 해가지고 5개의 분리 포인트를 요약을 한 다음에 summary.md 파일로 저장을 해줘 라고 이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키면은 이 MCP 서버가 이제 툴이 두 개가 있다고 보이시죠? 첫 번째가 그래? 그러면은 이 동영상의 언어는 뭘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확인하죠? 자, 확인하고 그러면 이제 컨티뉴 할 거예요. 자, 컨티뉴 하니까 지금 얘가 확인을 하고 나서 얘가 지금 영어로 되어 있네? 자,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 자막을 쫙 분석을 해서 요약을 할 거야? 라고 합니다. 자, 요약을 합니다. 자, 요약을 하죠? 자, 요약을 하면은 그 5문장으로 요약을 할 거예요. 쭉 해서 쫙 요약을 한 다음에 얘가 이제 지금 쭉 보시면 5문장 요약을 한 다음에 summary.md 파일에다가 작성을 할 거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안 하지? 자, 이제 곧 할 거예요. 자, 됐죠? 쭉 해서 지금 파일만 만들어주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또 한국말 하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summary.md 파일이라고 하는 로컬에다 내 컴퓨터에서 지금 파일 막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위험하다는 거죠. 내 컴퓨터를 막 건드린다는 얘기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보안 같은 것들에,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건데, 제가 그 보안 같은 것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게,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여기 mcp.json 파일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API 키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API 키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얘는 작동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API 키가 없다면은 작동을 하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보안,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MCP 서버는 최소한의 보안을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대응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는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이제 요약하는 걸 했고, 자, 그 다음에 자, 또 하나의 대문은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이번에는 이제 이게 아닌데? 여기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이제 투두 리스트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자, 투두 리스트로 돌아가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서버가 MCP 서버가 돌리고 있고요. 제가 웹 기반으로 된 그 클라이언트 앱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돌리면은 지금 이제 이거는 웹으로 돌아가는 MCP 클라이언트예요. 여기 돌아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제 투두 리스트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제 넣어볼게요. 어떤 걸 넣을 거냐면은 제가 그럴 줄 알고 몇 가지를 여기다가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자, 시간이 점점 줄어드네요. 자, 할 일 목록 보여줘? 라고 하면 얘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현재 5시에 운동할 거야 라고 이제 이렇게 보여줍니다. 요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들여오는 건데 마치 요것만 넣고 보면은 API를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제가 하는 거는 할 일 목록 보여줘. 오늘의 할 일은 뭐야? 이런 식으로 자연어로 하면은 그 이제 랭귀지 모델이 그걸 자연어를 알아듣고 그걸 MCP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MCP 서버한테 이런 걸 해줘라고 해주는 거니까 요게 이제 바로 에이전트가 돌아가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MCP 클라이언트와 MCP 서버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최대한 이제 빨리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내용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되게 가셔서 한번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재밌으셨나요? 이게 재밌나요? 단넷으로 된 샘플들이에요. 물론 이제 아까 7가지 언어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가보시면은 이제 다른 언어도 되고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면 좋고요. 사진 찍어주세요. 첫 번째랑 두 번째가 단넷으로 만들어진 클라이언트 서버 샘플입니다. 두 번째 있는 링크가 안에 들어가 보시면 그 유튜브 동영상 뽑아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투두 리스트로 하는 단넷 샘플은 세 번째 링크입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있는 2개 링크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에이전트 모드와 MCP 서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문서니까 꼭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가장 핫한 MCP 서버 중에 하나는 피그마가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하시는 분 거의 혁명적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인데 한번 써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조금만 더 광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광고인데요.
저희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여기 이제 오신 분들도 많지만 그 이제 여성 엔지니어들을 그 서포트하는 프로그램, 스케일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코드리더 베리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동료들 아니면 여러분 친구들 아니면 뭐 다른 분들이 이제 나 AI 쪽으로 좀 더 뭔가를 좀 더 스케일링업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여기 한번 가입해 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 코드리더 베리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 중에 미니 해커톤이 6월 말에 벌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6월 28일 날 하는 게 이코딩 대회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로 기토 파일럿의 보이스 코딩 모드로 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갖고 오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 컴퓨터, 노이즈 캔슬링 헤어폰, 마이크 딱 세 가지예요. 실제로 이 코딩을 하는 미니 해커톤을 할 거예요. 언제? 6월 28일 날. 그러니까 요거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QR코드를 해서 신청하시면 될 겁니다. 푸짐한 상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컨퍼런스 했잖아요. 그 빌드 컨퍼런스 리캡하는 행사가 다음 주에 있어요. 그 다음 주에 저기 서초동에 있으니까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AI.NET Day 해서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29일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분 30초로 오버했네요. 어쨌든 세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이따 네트워킹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